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4시부터 5시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거예요? 두산 PS요. 두산 퓨얼셀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죠. 41,000원에 30%입니다. 41,000원에 30%요? 예. 이거 혹시 매수 최근에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좀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혹시? 작년 보고 5만 얼마까지 갈 때도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은 30% 담고 계시고요. 예. 예. 자, 일단 지금 35,800원까지 해서 두산 퓨얼셀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이 좀 나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보고 5만 얼마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이전에 한번 갔었던 그 높았던 주가가 계속 아른거리시죠?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전에 아마 57,000원 고대를 겪으셨던 것 같은데 5만 원대 일단 갈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두산 퓨얼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력님. 네. 이전에 매수하지는 조금 되신 것 같고 5만 원대를 지나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35,000원대, 이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5만 원대 다시 갑니까? 네, 저도 상당히 오래됐을 거라 예. 생각을 했던 건데, 41,000원 매수 단가에 비해서는 꽤 오래 갖고 계셨네요. 보니까요. 갖고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두산 폴스는 이제 연료전지 회사 쪽이고, 연료전지 중에서도 회사가 발전용 연료전지 쪽에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예. 발전소 쪽에 이제 연료전지, 친환경 관련 쪽이니까 앞으로도 친환경 부분이 강조되면서 발전소 같은 경우도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정책적으로 좀 늘어난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이니까 중장기적으로야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예. 근데 문제는 회사가 이제 성장주니까 이제 실적이 그래도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실적 성장이 안 따른 종목들은 상당히 최근에 국면 쪽에서 상당히 컸거든요. 실적이 따라준 종목들은 그래도 유지가 좀 되고,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는 한참 동안 올라왔는데, 주가도 못 올라왔지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저저가에 내려가 버린다든가 그런 쪽이거든요. 두산 폴셀도 그런 쪽입니다. 두산 퓨얼셀도. 회사가 최근에, 4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고, 연간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연간 누적, 영업이익이 회사가, 180억이에요. 예. 작년도 이제 회사가 이맘때쯤 항상 이제 연초에 사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보다는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를 가지고 추정 실적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이맘때 올해 2021년도겠죠. 300억 정도의 영업이 가이던스를 냈는데 그보다도 훨씬 영업 180억밖에 안 나왔고, 네. 매출액 자체는 아마 2020년도에 4,600억인데 매출액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3,800억으로. 성장주가 매출액이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20-30% 정도 연료전지 같은 경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선 반영해가지고 5만 원, 6만 원까지 갔는데, 실적은 성장주인데 역성장을 하니까 주가가 당연히 못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올해 전망은 어떠냐? 수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수주 잔고가 좀 꽤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 좀 매출액이 좀 반영이 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작년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해 놨는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작년보다 약간 증가되는 수준이에요. 작년도 180억인데 이제
작년도 이맘때 내놨던 영업이익 가이드 300억 정도 조금 넘어간 수준입니다. 그러면 예사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니까 내년도까지 봐야 돼. 내년도는 아마 460억 정도 예상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도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는 560억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앞당겨 본다 한다면 주가 수준 자체가 지금 PR로 따지면 거의 50배, 60배거든요. 50배, 60배면 주가 싸냐 비싸냐. 그렇다고 예사가 연료전지 부분 자체가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5%, 6%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한 영업이익 수익성 지표 자체가 뚜렷하게 증가가 좀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 자체가 결론은 비싸다. 예. 성장하는데 쉽지가 않다 올라가기. 밸류 따.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가 꺾였고 가더라도 이제 실적 장세지 않습니까? 실적이 따라주는 성장주가 가거든요. 그래야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가치주의 안정적 순환매를 통한 상승과 가더라도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 중심에 차별적인 성장이 전개될 거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 소재 관련 종목들 그렇게 되겠죠. 네. 실적이 안 따라주는 종목들은 좀 더디게 가다든가 한참 나중에 갈 거고. 이게 연료전지 쪽에 두산 포월세 같은 경우는 펀드멘탈로 따지면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최근에 이제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대표적으로 하나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쪽에서 글로벌 ETF, 글로벌 수소 연료전지를 시장에 투자하는 ETF 펀드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설정이 좀 돼가지고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쪽에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20개에서 25개 정도를 편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국내 대표적인 쪽에는 최소 한두 개 정도는 두세 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효성 첨단 소재 들어갈 거고요. 수소 연료 탱크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산 포월세 같은 경우는 꼭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국내 쪽에서 설정돼 있으니까. 글로벌 쪽에 대부분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쪽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미 좀 약간 편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상승했다가 약간 조정이 좀 나왔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종목은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시장 자체가. 밸류 딴다 한다면.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차트가 지금 안 나와서 제가 차트를 못 보여드리는데, 차트 좀 잡아주시면. 일단은 현재 기술적으로 저항선을 좀 보니까 일단 39,000원대가 기술적인 저항선이 아니면 거기 이탈하면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량층으로 따지면 4만 한 1, 2천원 정도, 2천원 정도부터 매물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4만 7, 8천원부터 매물층인데 밸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 실적 자체가 역성장을 했고 올해가 이제 작년도에 예상했던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는 쪽이니까 상당히 그만큼 1년이 늦어진다는 거죠. 말 자체가. 작년도 이맘때 같은 경우 달성해야 될 자체가 내년 1년 2월 됐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더디게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뭐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것 같던데 밸류상으로 보면 반등 탄력이 떨어질 것 같다. 일단은 목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제가 4만 7, 8천원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4만 1,000원 정도,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4만 7, 8천원 정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도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산다 한다면 저는 이거 안 사고요. 산다면 오히려 효성 첨단 소재가 나을 것 같고, 이제 수소와 관련해서 산다 한다면. 그러면은 뭐 매수가 정도까지 해서 효성 첨단 소재로 바꾸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2차 전지가 훨씬 성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옛날 2년 전부터 수소 쪽은 사지 말아라. 사더라도 2차 전지 소재를 사라. 근데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수소보다는 제가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적이 따라주는 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해질 관련해 가지고 전해질 관련해 가지고 NPM이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 있거든요. 첨보라든가 관련 종목 실적이 괜찮으니까 오히려 저는 후성이라든가 그런 또 종목들 그다음에 만약 수소를 산다 한다면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조정 좀 받았으니까 첨단 소재 쪽이 더 빠르게 가지 않겠는가, 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두산 퓨얼셀 일단 속도의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시를 해주는 게 일단 단기간에는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 해서 거기서 아마 효성 첨단 소재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싶다면 그때는 아마 4만 7, 8천 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바로 두산 퓨얼셀 살펴드렸습니다. 전화 종목이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가볼 텐데, 유튜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박혁거세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갖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15만 500원이고요. 비중 20% 이렇게 가지고 계시네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1월 말에 11만 1,000원대까지 저점을 만들고 나서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5만 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걱정하시는 건 이거예요. 자, 오늘 좀 화제가 된 얘기인데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000원에서 1,000원, 그러니까 5대 1에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액면 분할 소식이 주가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궁금하신 모양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신세계 인터내셔널 갖고 계시는데 15만 500원에 20%. 아무래도 뭐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고, 액면 분할 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궁금증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액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유통사업법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백화점도 하고 있고, 뭐 유명 브랜드 유통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많이 하는 구조, 뭐 셀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LMS, 뭐 디올, 뭐 등등 있고 국내 브랜드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전에 뭐 신세계 이마트도 인적 분할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뭐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 아니고 액면 분할이거든요. 예. 주가를 쪼개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5,000원이거든요. 예. 주당 가격이. 그럼 1,000원으로 쪼개니까 5분의 1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14만 7천원이니까 15만 원에 치고, 그러면 15만 원짜리가 3만 원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의 향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좀 다르죠.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 주가 좀 올랐고. 예.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겠죠.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돼. 기업이라는 게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뭐 구성을 할 때 뭐 이사회도 열 거고 여러 가지 뭐 주주환원 정책을 할 때도 진통인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나와 있는 것은 좋은 것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 그랬어요. 예. 이번에 신세계 인터넷이 주당 1,500원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액면 분할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너희가 하는데 얼마냐 최저는 1,200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예.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이제 무조건 영업이익을 800억 이상 측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00원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갖고 있으면 주당 받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 분명히 주주 환원 정책이니까 장기 보유하는데 문제가 없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들어가 있죠. 요즘에 MZ 세대들 보면 뭐 가관입니다, 정말. 우리 이제 그 바이런이라고 하는데 예. 명품 가게에 가면 줄을 섰어요, 새벽부터. 맞아요. 요즘 뭐 명품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거든요. 계속 오르죠. 네, 명품 테크라고 이제 우리 이제 MZ 세대들이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이제 좋게 보는 점, 일단 호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저는 다 그렇게 봐요. 백화점 뭐 부분에 이제 면세 파트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보복 소비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결국은 이제 공략이 만약에 가치주로 간다면 이쪽 부분은 싸거든요. 네. 실적 대비. 탄력성은 추후 문제인 것 같고요. 분명히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 싼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밸류에이션으로 좀 싸냐?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비싼 편이죠. 13배니까 PR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싼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모멘텀 쪽으로 좀 갔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을 것이냐. 예. 그것 또한 무겁죠. 근데 받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백화점주들하고 틀리게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틀리게 우리는 확실하게 1,200원으로 못 박아줄게. 이걸 했잖아요. 이게 과연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이 큰 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큰 손들이 들어왔을 때 올해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쇠퇴기로 이제 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쇠퇴기를 이용해서 뭐 단기 단타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반등을 노리신 분도 있을 거고 그 계획성이 중요한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사셨거든요.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이제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급을 보면 요즘 수급이 다 강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하고 과연 기관에서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이사회에서 나온 결정들은. 그러면 이것은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봤을 때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최저 배당을 1,200원으로 확정 지어줄게. 예.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저는 주가 탄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액분 이후에 올해는 1,500원 했고 1,200원 준다는데 최소. 과연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늘 말씀드리는 투자와 매매.
이 기간은 본인이 지금 정하셔야 돼요. 네. 제가 정해드릴 수가 없죠. 시청자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더 반등은 가능할 것이냐. 내일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미러 외무장관 회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바라는 이권이 있을 건데, 그 이권에 관해 따라서 지수가 움직일 거고, 여기서 급등락의 종목들이 이어질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크게 안 움직인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봐도 알고, 지난번에 러시아 공습 경보가 떴을 때 오보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리오프닝은 떨어지다가 바로 올라왔어요. 그만큼 수급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고 잘 고르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단기 목표가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쇠퇴계에 들어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겠죠. 예. 내년으로 갈 때 계획성을 제가 정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플러스 주주 환원 정책까지 프리미엄을 더해서 정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요. 반등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설정해드리고요. 굳이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손절가는 정해드리지 않고 반등 목표가 17만 5천 원, 투자 기간은 조금 본인이 확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봐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뭐 손절의 필요성이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 정도 일단 잡아주셨고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일단 그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잡고 계시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꼭 유념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박혁거 선생님의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계속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편백나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편백나무님께서는 JS 코퍼레이션 가지고 계시네요. 자, 22,000원에 30% 비중이십니다.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드리죠. 전고점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보니 26,000원대에서 팔지 않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얼마 전에 올라갔을 때 안 팔고 기다리셨군요, 일부러. 전고점까지는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28,700원 요 구간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과연 그 정도까지 목표 주가 봐도 괜찮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전고점까지 딱 정해 놓으셔가지고 얼마 전에 26,000원대 갔을 때도 안 파셨대요. 28,000원대 전고점 갑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고점 자체는 아마 28,000원을 얘기할 겁니다. 예, 제가. 예. 제가 이거 아침 방송에 이거 제가 아마 2번 정도 제가 21,000원대, 2,000원대 목표 주가를 제가 28,000원 정도 잡아드렸던 그 종목이에요. 예. 이 종목 제가 저도 많이 분석을 해봐서 좀 알고 있는 주식이고, 여전히 리오픈 관련해가지고 우리 업종도 수혜주니까 예. 저는 리오픈 쪽에 산다면 펀더멘탈 쪽에 뒷받침되고 있는 의리 업종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그 중에서 JS 코퍼레이션이 가장 투자가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요. 예.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견조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약간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 여전히 괜찮은 주식입니다. 이제 예산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의류 플러스 핸드백이에요. 네. 본래 예산은 이제 조업 자체가 핸드백 OEM 의류계, 핸드백 중심으로 해가지고 ODM으로 미국에 공급한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실적이 급성장한 이유 자체가 2020년도에 OEM 의류 기업인 약진통상이라는 회사를 아주 헐값에 인수했어요. 거의 한 597억 정도 주고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매출액이 6, 7천억 가까운 데 회사고, 이게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제 아마 약진통상이 원래 사모펀드 쪽에,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 쪽으로 넘어갔던 쪽에, 사모펀드 쪽에서 코로나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류가 옷이 안 팔릴 거라 생각해가지고 싸게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걸 싸게 인수한 거죠. 597억에다가 현금은, 실제로 현금은 140억 정도밖에 안 들였거든요. 나머지 이제 채무 인수를 통해가지고 인수했기 때문에, 거의 지분 100% 정도를 인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인수한 회사가 불과 1년여 만에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 난 회사니까 1년 만에 영업이익 기준에서 다 본전을 뽑을 정도로 대성공한 거죠. 예. 코로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의료 회사들한테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특히 OEM 의료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그중에서 JS 코퍼레이션 그런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핸드백 쪽이 아마 20% 정도 되는 거고, 약진 통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개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마트라든가 그쪽에 공급하는 의류 쪽의 매출 비중 80% 정도가 좀 되는 건데, 회사가 이제 인수한 이후에 작년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일적 자체가 해서 보기 2020년도에 매출액이 4천억에다 영업이익 79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작년도에
매출액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예. 연간 지금 추정 실적이 지금 9,800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100% 늘어난 거잖아요. 100% 이상. 2020년도에 4천억짜리 회사가 9,700억이니까 영업이익도 79억짜리가 616억이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9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그런 약진통상 인수 효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주업 자체가 본업 자체가 핸드백이라 그랬으니까 코로나 국면 쪽에서 국내에서도 가장 지금 소비가 활발히 진행되는 게 참 명품 소비거든요. 예. 핸드백과 관련된 명품 소비 쪽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 브랜드 자체가 뭐 LMS, 루이비통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 백화점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데 맞아요. 예산은 이제 미국 쪽에 핸드백을 공급을 하는 쪽인데 미국의 이제 10대들한테 가장 인기 브랜드가 1위가 마이클 코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3위가 코치, 그다음에 뭐 게이스 스페이드라든가 4위권 정도. 이게 회사가 미국의 10대들한테 인기가 가장 많은 1위, 3위, 4위권에 해당되는 회사한테 회사가 핸드백을 공급을 합니다. 예. 당연히 작년도도 우리나라도 작년도 명품 핸드백 소비가 인기가 됐고 우리나라 핸드백 같은 경우도 젊은 층들이 소비를 많이 주도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젊은 층 물론 뭐 1,000만 원대 사지는 않겠지만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 정도의 중저가 쪽에 핸드백이라든가 가방을 많이 선호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맞아요. 젊은 층.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회사가 공급을 하니까 당연히 핸드백도 작년도에 큰 폭으로 미국에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이 아직 작년 연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전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회사 추정 실적으로 따지면 PR 기준에서 지금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추정 실적 자체가 지금 8배 정도 되는데 올해는 지금 6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주가가 싸다. OEM 의료기업의 대표적인 회사가 영업미역 한세실업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영업미역이 PR 기준에서 아마 11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한세실업이 한 14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쪽에 이제 의료기업 같은 게 PR이 20배가 넘는 수준이니까 그만 국내에서도 JS 코퍼레이션은 주가가 여전히 싸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예사가 이제 주가가 하기 위해서는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발표되고 난 다음에 예상대로 실적이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의료기업들 실적이 다 괜찮거든요. 네. 미국의 작년도 하반기 때 소비 의류 시장 자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게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예사의 장점 뭐냐면 예사가 작년 2020년도에 단기 수익 24억밖에 안 낼 때도 주당 500원 이상을 배당을 했거든요. 작년도에는 이익이 지금 20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배당이 아직 확정 작년도 공시 안 됐지만은 아마 최소한 1,000원 정도 이상 배당을 하지 않겠나. 그만큼 주주 가치를 증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회사가 자본금이 13억밖에 안 됩니다. 매출액은 1조짜리 회사가 자본금이 13억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궁극적으로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본금도 예.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1월 달 들어서 25만 주 가까이 순매수가 주입되고 있는 쪽인데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약간 되돌림이 나한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직전 고점인 27,000원대 언저리에서 저항입니다. 28,000원대 목표로 했다는 건데 비중이 몇 프로 있죠? 지금 30%가 그러면 되시네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직전 고점인 26,700원대에서 한 10% 정도라든가 반 정도 파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거는 3만 원은 무조건 넘어간다. 단기적으로는 27,800원대, 직전 고점 26,800원대에서 반 파시고 나머지는 최소한 28,000원,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면 3만 원 이상까지는 가야 되는 주식이니까 그렇게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지 않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JS 코퍼레이션 살펴드렸습니다. 괜찮은 종목이네요. 자, 그래서 좀 길게 보자면 3만 원은 무조건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당장 그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지금 제법 씻고 계시죠. 2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요 정도에서 일단은 뭐 10%라든지 15% 정도 그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3만 원대까지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변백나무님의 종목이었습니다. JS 코퍼레이션 살펴드렸으니까요. 꼭 많은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종목은 전화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떠시고요? 39만 5천 원이고요. 예. 20%요.
39만 5천 원에 20%. 네. 아, 그러면은 소질이 좀 나아 계신 상황인데, 31만 3천 원까지 네이버 주가 사실 많이 내려왔죠? 네. 예, 걱정이 좀 크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20% 비중.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얼마나 기다려야 되면 얼마쯤 갈 수 있나. 예. 또 더 사서 조금 단가를 낮춰야 되나 싶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주가가 너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과연 네, 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까지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네.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수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런지, 그렇게 되면은 돌아갈 수 있다면은 비중을 좀 늘리실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 그 전략대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민주 전문가님, 네이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39만 5천 원에 20% 계속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님 이제 목소리를 예. 들어보니까 마음이 또 약해지는데. 네.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총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고요. 네. 제 회원 중에 한 분 계신 분인데, 이거를 10몇만 원에 사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네이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예. 저한테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하. 수익률이 뭐 400% 나 계시더라고요. 대단한데요? 너무 놀랬죠? 예. 내쫓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오시냐. 잘하시는데. 네. 이렇게 장기 보유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엄청나죠? 네. 답을 지금 드렸어요, 시청자님한테. 일단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 벌써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를 좀 타야 될까? 아니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늘 말씀드리는 네이버, 카카오, 코로나 국면에 언택트의 쌍두마차라 그랬잖아요. 네. 정말로 좋았죠. 이제 비대면이 좀 활성화되면서 대세주가 되면서 갔고 실적도 그만큼 받쳐졌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내수 비중이 높았어요. 해외 매출 비중이 형편없었고 네이버 쪽 라인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예. 요즘에 이제 몰두하는 게 웹툰 사업. 출자도 했거든요. 네. 웹툰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메타버스예요. 예. 그다음 제페토죠. 제페토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근데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 못 간다고 봤거든요. 액면 분할 이후에 카카오가 갈 때도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간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실적과는 무관했다는 거죠. 모든 주가가 선반영이지 않습니까? 예. 보통 주가는 6개월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수 비중이 높은 결국은 정부에서 칼날을 꺼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잘 가던 카카오도 8만 원까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이버는 그나마 선방한 것 같아요. 아직 정부의 칼날을 안 맞았기 때문에. 규제 칼날을 맞을만 하죠. 여기서도 결국은 사망사고가 있었고, 솔직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카카오도 갑질 논란, 엎드려 빠쳐 논란이 있었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기업의 어떤 도덕성과 뭐 비도덕성은 논외로 하고, 그러면 사업 가치를 한번 보자 이거죠. 첫 번째, 제페토 좋습니다. 예. 메타버스 신사업인데. 과연 실체가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음표죠. 매번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NFT 너무 좋았죠. 예. 이 갈 때 출발할 때 세 가지가 출발을 했었어요. 2차 전지. 전반기 때 건설주, 건자재가 지배할 때 2차 전지가 아예 못 갔거든요. 네. 재작년에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서 실적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주가가 갔어요. 에코프로메, LNF, 코스모 신소재 다 갔습니다. 포스코 날아갔죠, 케미칼만 좀 더뎠고. 예. 근데 에코프로메 뭐 아시겠지만 뭐 문제가 상당히 컸죠. 지금 네. 뭐 이건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이고. 그러면 그때 갈 때 NFT 메타버스가 모멘텀이었단 말입니다. 예. 결국은 규제의 칼날 아직은 법률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중국하고 한국도.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가 좋죠. 저는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은 굉장히 크게 열린다고 조성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 그걸로 인한 실적은요. 전무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이미 네이버는 받았어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이언트 시스템, 뭐 선익 시스템 전부 다 받았다고 보고. 예.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메타버스 관련된 제페토에 대한 실적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예. 증명해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한테 보유하는 기간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주식시장은 세태기, 투자 기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타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예. 이 회사는 절대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더 떨어질 거예요. 아하. 성장 동력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준영 의원님 또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항상 가게 되면 모멘텀 단계, 그다음에 시장의 재평가 단계, 그다음에 완숙기 단계를 거칩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NFT가 이제 모멘텀 단계고 2차 전지가 재평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재평가 단계에서 실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올 파트들을 보게 되면 수소 파트예요. 예. 여기 이제 재평가 단계 올해 들어갑니다. 아까 뭐 두산 표슬, 효성 첨단 소재. 그러면 완숙기 단계는 쉽게 어디냐? 휴대폰 파트가 완숙기 단계. 그러면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실적들 빼고 신사업으로 성장 동력을 받으려면 실적과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전까지는 주가가 못 간다고 봐야죠.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 또 법무팀에 또 전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양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색채가 좀 있어요. 네네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청자분들 느끼실 거예요.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아, 솔직하게. 대권 주자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예. 주가 탄력도 조금 다르다고 봐요. 개인적인 해석이시죠? 네,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붙이고요. 그러면 아까 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드렸지만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아직 멀었고 네. 기존에 나온 실적은 잘 나오고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못 가냐? 괜찮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메타버스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같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회원한테 온 분도 이거 정리해라. 정리하셨겠죠, 당연히. 오랜 시간 장기 투자를 해서. 네. 이렇게 또 해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고점 찍고 이만큼 빠졌는데 장기 투자하면 못 가겠어? 저는 그런 거는 정말 분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건 분석이 아니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전문가 딱지 떼야죠. 막연한 상상인 거죠. 네, 그거는 정말 시청자를 우롱하는 짓이죠. 네. 무엇이 됐든 합리적인 주관적 근거를 대야죠. 왜 네.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지. 저는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30만 원 깨진다고 보고요. 네이버는. 그러면 그 다음에 네이버가 30만 원 깨졌을 때 뭐를 좀 타고 싶다고 우리 시청자님이 뭐 네이버니까 30% 정도 보유가 가능하시잖아요.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 성장 동력이 붙고 시장이 어떻게 돼 있고 국제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됐고 금리 인상의 개는 어떻고 양해는 어떻게 가는지 여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예.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은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토마토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는 게 좋고요. 지금은 막연하게 뭐 28만 원대가 저항 구간이에요. 기술적으로. 여기서 10% 물을 타십시오. 이거는 좋지 않아 보여요. 저는 솔직히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어차피 안 하실 것 같고 예. 손절도 안 어울리는 종목이고 반등 목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반등 시 35만 원에 저는 비중 축소 의견 1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장님 네이버가 상세하게 살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까지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한 35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를 충분히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지켜보시다가 답답하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아쉽지만 멈추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내일장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관계가 이번 주가 개인적으로 가장 최고조에 좀 달하지 않겠는가 예. 생각이 좀 되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주 후반 정도 가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좀 잡히지 않겠는가. 예. 전쟁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합의점을 못해 갈지. 예, 앞서 이제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예. 접점 찾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응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쪽인데 일단은 극단적으로 간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영향 자체는 단기 약세다는 쪽은 변함이 없고요. 일단은 오늘 밤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어디까지 좀 전체 나스닥 선물 시장이 2% 넘게 좀 빠지고 있는 쪽인데 다우 나스닥 시장의 차트인데 나스닥 시장이 지난 1월 말 정도의 저점이 13,090이었고 종가상으로 13,300이었거든요. 예. 2% 넘게 빠지면 아마 그 선에서 좀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충분히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13,000포인트 아래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어떤 이런 어떤 아직 제가 보기엔 그렇게 공포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데, 예. 만약에 공포감을 느낀다 한다면 항상 이런 시점 자체가 주가는 바닥이에요. 항상 주식시장 그렇거든요. 유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고 그랬거든요. 공포의 주식을 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경험적으로 제가 증권 경영에 30년이 넘는데 예. 손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2, 3일 정도는 내가 상가에서 잠깐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네. 그건 일시적이거든요. 금방 올라온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포의 학습 효과를 노릴 때가 좀 되지 않겠는가. 시장의 방향성은 다음 주에 나갈 거고 본격적인 상승은 저는 3월 중순이라고 그랬으니까 미국의 예. 3월 FOMC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지수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1차적으로 짧은 반등이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이 뒤따라주는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호전된 종목들 중심에 차별의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관심은 코스피 쪽에서 가치주 쪽에서는 그래도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 이제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운업황이 좀 괜찮거든요. 예. 컨테이너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원자 관련 수혜주 그다음에 리오픈 쪽에서는 의류 관련 종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IT 쪽에 오늘 스마트폰 부품 정도 폴더폰 관련 종목도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반전은 결국은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차 전지 쪽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에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김민준 전문가께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내일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박준호 의원과 생각이 거의 똑같아요. 제가 박준호 의원님 뭐 네. 존경하기도 하지만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 오늘 의원들한테 이런 말 했거든요. 생각했던 지지선보다 네. 품회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무섭죠. 그렇죠. 무섭죠. 예. 그때 이제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거든. 이제 투심이 이제 무너지는 단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영님 계시니까 솔직히 PD한테 이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좀 이런 프로 하나 만들어달라. 뭐죠? 러시아가 노리는 게 뭘까? 지금 남의 잔치집에 네. 지금 찬물 끼얹는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는데 미사일 국지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 대한민국 전문가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노리는 게 저는 뭐 유가하고 개인적으로 예. 이제 천연가스나 유가하고 관세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내일 이제 미러 장관 회의, 외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예. 이제 해답을 찾으면 주식시장 급반등이에요. 저는 이거 99% 아니고 100% 확신합니다. 네. 근데 내일 과연 미러 외무장관 회담 때 해답을 찾을 수 있느냐?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미지수죠. 네, 이건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다고 하는 전문가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이 뭐냐? 그 다음에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구분지어 보겠습니다. 내일 미러 장관 회담이 잘 된다. 그럼 주식시장 급반등이에요. 예. 그럼 G7 때는 오미크론을 논의할 거예요. 과연 코로나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내일 미러 장관 회담이 정말 악재로 끝난다. 결과물이 서로 이제 뭐 이권이 있겠죠. 그러면 G7 때 할 것 뻔합니다. 경제 제재죠. 주식시장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이제 단기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정세 이제 관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지금 하방은 어디까지 열 수 있을지 또 상방은 어디까지 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러 장관 회담을 내일 봐야 돼요. 이것만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G7 정상회담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1, 2분기를 좀 내다보는 이제 실적을 보거나 앞으로 예. 좋아지는 아니면 인내 구간이에요. 인내 구간인데 누가 이제 인내심이 더 있느냐. 어차피 종목은 다 물려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은행주를 뭐 차분히 뭐 한 1년 모아왔던 사람들 빼고는 대안이 없거든요. 예. 금리 인상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할 게 없은 게 선반영 다 되고 있어요. 이미 100%로. 이거는 이제 지난 일이고 이미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갑자기 러시아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예. 마음에 안 들죠, 푸틴. 푸자만 들어도 짜증나는데 좀 참으시고.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노리는 이면이 무엇인지 내일 밝혀질 겁니다. 내일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해답이 있는 파트가 결국은 저도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들이 먼저 단기 이제 과대낭폭이 있으니까 올라온다고 보는 쪽. 네. 그러면 그쪽은 이제 반도체 IT고요. 오늘 인터플렉스도 간 이유가 거기가 FPCB거든요. 연성 회로 기판이에요. 그쪽이 좋으니까 휴대폰 파트가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분기 실적 기저효과 이런 거 이제 보지 마시고 1분기, 2분기, 3분기가 좋아지느냐. 그 다음에 내가 FOMC 금리 인상을 해도 가져갈 것이냐. 이걸 결정하시고요. 저도 해답은 의류,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전 중에서는 항공, 예.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IT 쪽에 관심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무리 지어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